남구 황성동에는 재미있는 전설을 품고 있는 작은 바위섬이 있는데요. 천여 년 전 동서양 문명교류의 중심지였던 이곳을 찾아가 봅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가을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을은 날씨도 좋고 또 여기저기서 축제도 많이 하니까 구경 가기 좋더라고요. 가을을 흔히 축제의 계절이라 하거든. 울산도 가을에는 정말 큰 축제가 있거든요. 울산의 공업축제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이 공업축제는 사실은 67년에 이 공업센터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시작했거든. 그러다가 처용문화제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 당시에 이어령 장관이라는 분이 문화부 장관이었는데 울산은 처용이 있으니까 울산시 축제 이름을 처용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울산의 처용문화제라는 이름의 축제를 한참 했죠. 울산에 있는 처용은 울산의 국제성 그리고 신라 천년의 배후 항만이었던 국제무역항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네, 지금 가보시죠. 네.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이곳도 산업 변제로 변모해 과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역사는 남아 있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공장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처용암이거든요. 이 처용암 때문에 여기 처용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울산시 남구 황성동, 세종마을, 처용마을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곳이거든요. 이 동네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처용암이라는 것이 기록에 나타나는 게 신라 흥강항 때 이 처용암 이야기가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건데 이 처용암 일대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신항만 개발하면서 이 문화재 조사를 이 일대에 해보니까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 때까지의 수많은 유적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대한민국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유적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바로 고래잡이를 했다는 거. 7000년 전에 고래잡이를 했다는 증거, 골촉이 바뀐 고래뼈가 발견된 것. 고래같이 큰 사냥물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는 12개밖에 발견된 적이 없는 신석기 시대의 아주 희귀한 유물인 결상이식, 우리말로는 이제 옥귀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귀걸이는 누가 할 것 같아, 귀걸이는? 여자든 옛날에 남자도 했어요. 남자 했는데 귀걸이는 적어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지금 귀걸이는 딱 고정이 돼 있죠. 옛날에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 이렇게 딱 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도 뭔가 계급, 격차가 있었다. 신분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고 또 바로 앞에 처용암과 또 흥강항 이야기와 아랍 상인으로 보이는 그런 외래 문화 이야기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곳이 특별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양강에 우뚝 솟아있는 처용암에는 1000년 넘은 전설이 깃들어 있는데요. 처용의 매력적인 이야기는 지금까지 다양한 콘텐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처용 설화가 재밌어서 기억에 많이 남는데 처용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 처용은 삼국유사, 흥강항조에 나옵니다. 흥강항조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신라의 흥강항께서 울산 쪽으로 쭉 유람을 오셨거든요. 유람을 오셨는데 여기 처용 앞바다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안개가 쫙 깔리고 날이 너무 껌껌해지고 이상한 조화가 일어나는 거라. 이게 무슨 일인가? 옛날 사람들, 특히 왕들은 하늘의 조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하늘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자기의 뭔가를 계시를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간을 불러다 이거 어떻게,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니까 지간이 조예용께서 조화를 부리신 거니까 이거 빨리 달래줘야 된다. 이 달래주려면 뭔가 해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망해사를 지어요. 절을 짓기로 하자.
동해용왕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날이 환하게 개이면서 동해용왕이 갑자기 나타나.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고맙다, 그동안 잘했다 하면서 아들 하나를 남기고 갑니다. 그 아들이 바로 처용. 흥강이 그 처용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같이 일을 많이 했는데, 왕이 그냥 처용을 놔둔 게 아니고 처용에게 또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를 아내로 맡게 했는데, 처용이 역시 기분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더 일을 열심히 했겠죠. 매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에 항상 늦게 오고 하거든. 늦게 오고 한 데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처용가라는 노래로 남아있는데, 향가거든요. 섭을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가라리 내여라. 둘은 내 것인데 다른 둘은 네 것이냐. 본디 내 것이었는데 아껴버리니 아싸가 버리니 남의 것이 되어 놓고 나니 어찌하리요 하는 이런 처용가거든요. 이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신도 두려워한 처용은 신라인들로부터 삿된 것을 물리쳐주던 영웅이었는데요. 실존 여부부터 신분 등 모든 면에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처용이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대체 처용의 정체가 뭡니까? 크게 처용에 대해서는 3가지로 어떤 그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무당입니다. 무당? 옛날부터 왕과 무당 아니면 제사를 관장하는 이런 사람은 거의 동격으로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 왕은 항상 하늘과 여러 가지 것들을 관장하는 이 무당에게 많은 걸 의존해요. 그런 어떤 그 사실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처용이라는 인물을 하나 끌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래 문명. 지난주에 우리가 원성왕릉에 가니까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시기하고 흥강왕 시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아랍인들이 우리 신라에 들어왔다. 그걸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외래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역신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아주 외부적인 어떤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신라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화를 막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죠. 배척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거. 그걸 뭐라고 하나? 관용의 정신이라거든요. 이 관용의 정신을 잘 표현했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적어도 신라가 8세기, 9세기 이 무렵에 굉장한 외래적인 문화들이 많이 밀려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문화를 신라에서는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잘 수용해가지고 신라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처용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용의 정체가 뭐가 됐든 국내와 세계를 잇는 되게 신비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존재가 바로 울산, 처용암에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국제무역항이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죠. 처용은 신라시대의 역사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특히 울산에 국제무역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처용이 만약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어떻게 신라에 들어왔을까요? 처용이 나타나는 8세기, 9세기 때는 정말로 이제 외국 문물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그때는 배를 타고 들어왔겠죠. 그러면 배를 타고 어떤 항구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배를 타고 들어온 것이 울산인데, 울산은 그때 서랍을 신라의 굉장한 항구였거든요. 국제무역항, 오늘날로 치면. 울산에는 국제무역항이 2개 있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구동 항만. 거기가 작은 배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큰 배들은 바로 이 계엄포에 들어와가지고 선단을 여기에서 일단 끓여놓고, 그 중에서 작은 배들은 다 방구동 항만으로 와서 방구동 항만에서 내려가지고 서라볼로 들어갔죠. 바로 이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계엄포. 흥강왕이
너무너무 일기가 변해가지고 구름이 꽉 껴있고 운무가 가득했는데 망해사를 짓고 난 다음에 확 거쳤다는 개, 열개자 구름운자 개운포, 여기가 바로 국제무역항. 그러면 실제로 그런 기록들도 남아있어요? 네, 우리나라 쪽 기록에는 삼국유사에 분명히 기록이 있고요. 또 놀랍게도 페르시아, 아랍의 기록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페르시아 사산조 그 왕국에 그 왕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안에도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왕족의 일족이 이제 패배를 했는 거라 왕자를 딴 데로 보내요. 그 왕자 이름이 아비틴이라는 왕자인데 이 아비틴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멀리 와서 도착한 곳이 신라. 왜 신라에 왔을까? 바로 페르시아에는 옛날부터 쿠시나메라는 그 서적에 보면은 동방의 끝에 신라라는 바실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황금의 땅이다 이렇게 이상형으로 기록해 놨거든. 그러니까 아비틴 왕자가 배를 타고 신라를 향해서 온 거죠. 마침 그 신라의 황후 임금의 부인께서 이 아비틴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갖고 잘 대접을 했는 거라. 그리고 이 아비틴 왕자를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신라가 그때 국제 결혼을 한 거지. 처용설화에서 시작된 향가 처용가는 고려와 조선시대 궁중연희인 처용무로 이어졌는데요. 전통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용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처용은 뭐 드라마나 웹툰이나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처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역시 처용이 가지고 있는 정신 때문이죠. 그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국제성이고 포용이고 관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다문화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문화 사회가 1200년 전에도 이미 울산, 서라벌 이쪽에 있었다는 거죠. 유사성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옛날에도 이런 다문화 시대가 있었구나. 오늘날도 이런 다문화 시대가 있구나. 그걸 연결해주는 관통하는 게 바로 처용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처용이 굉장히 부상했거든요. 왜? 코로나는 바로 역신하고 연결되거든. 외부에서 오는 이질적인 전염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에 나오면서 처용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용암도 그렇고 관리가 그렇게 잘 되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처용암이 있는 곳이 하필이면 석유학단지, 온산공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안타깝게도 개발의 현장이 되어버렸거든. 처용암도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거 매립하고 없애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긴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오면 참 안타깝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굉장히 머리를 좀 싸매야 될 부분입니다. 가치관과 문화가 다양한 사회일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 갈등과 대립을 관용으로 풀어낸 설화 속 처용이 오늘날 더 돋보이는 이유입니다. 울산실록에서 처용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울산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 문화유산 유형, 무형 두 개가 있거든요. 아세요? 네, 압니다. 네. 그 울산 사람이라면 다 알거든요. 그 유명한 유형 유산이 바로 방구천의 안각하거든요. 근데 무형 유산은 오늘 우리가 둘러본 처용인데 이 처용 가운데 처용춤, 처용무를 세계가 인정하는 무형 문화유산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처용이라는 문화 코드가 세계인들에게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관용의 정신, 포용의 정신, 그리고 다문화 정신 이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이 처용을 잘 보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로 개운포라든지 아니면 처용리라든지 이런 쪽에 세계 문화유산과 연결된 처용 문화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용도 잘 지켜내고 처용무도 거기서 항상 공연을 하면서 보여주고 이런 보존과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처용의 관용, 그리고 역신을 춤과 노래로 물리친 용기. 오늘날에도 우리 곁엔 처용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용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신라시대 처용입니다.